젠조를 그리며. 다자이 오사무. 1940년 4월 잡지 문예에 발표됐다. 제목의 젠조는 일본의 소설가 가사이 젠조를 가리킨다. 고향과 문학에 대해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던 당시 다자이의 심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품이다. 똑똑히 말해봐. 얼버무리지 말고 말해봐. 농담도 희죽거리며 웃는 것도 관도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거짓이 아닌 것을 말해봐. 너의 말대로 하자면 나는 다시 한번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해. 다시 한번 물속에 뛰어들어야만 해. 다시 한번 미치광이가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되어도 너는 도망치지 않을 텐가? 나는 늘 거짓말만 하고 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너를 기만한 적은 없어. 내 거짓말은 항상 너에게 쉽사리 간파당하지 않았는가? 정말로 흉악한 거짓말쟁이는 오히려 네가 존경하는 사람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은 싫다.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다고 반발을 하다가 나는 결국 사실마저도 거짓말처럼 말하게 되어버렸다. 조금 탁해진 물. 하지만 너를 기만하지는 않는다. 밑바닥까지 투명하지는 않지만 나는 오늘도 거짓말 같은 진실을 너에게 이야기하겠다. 새벽녘 구름. 그것은 저녁 노을에서 태어난 아이다. 석양이 없으면 새벽녘 구름은 태어나지 않는다. 석양은 항상 생각한다. 저는 지쳤습니다. 저를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저를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머지않아 죽게 될 몸입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 동쪽 하늘에서 태어날 태양을 반드시 당신의 벗으로 삼아주세요. 그것은 제가 손수 돌보아온 아이입니다. 포동포동 살이 오른 좋은 아이지요. 석양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호소하며 슬픈 미소를 짓는다. 그때 여러분은 석양을 불건전, 퇴폐라는 폭언으로 욕하고 비웃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다고 단박에 대답하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한 발 앞으로 나온 덩치 좋은 사내는 이 세상 제일 가는 멍청이다. 너 같은 멍청이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용서 바란다. 말이 조금 지나쳤다. 나는 인생의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다. 내게는 다른 사람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나는 나쁜 아이다. 나는 업이 깊어 아마도 너의 50배, 100배 이상 나쁜 짓을 저질러 왔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막을 수가 없다. 단 하루도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는 날이 없다. 신께 기도를 올리며 스스로 두 손을 줄로 꽁꽁 묶고 땅에 넙죽 엎드리고 있어도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나는 이미 중대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나는 채찍질을 당해 마땅한 남자이다. 피를 토할 만큼 맞더라도 나는 묵묵히 견뎌야 한다. 석양도 처음부터 흉하고 부끄러운 웃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다. 보기 좋게 살이 올라 천진난만한 패기를 뽐내면서 의욕만 있다면 만사를 다 이룰 수 있다고 믿고 활활 불타오르며 하늘을 가로지르던 멋진 날들도 있었다. 지금은 약자, 애초부터 열등하게 태어난 것은 아니었다. 악함, 자신의 악함을 자각했기에 약해진 것이다. 나는 일찍이 왕좌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원에 핀 장미꽃을 바라보고 있다. 이것은 내 친구인 야마카시 군이 지은 말이다. 우리 집 정원에도 장미가 있다. 8송이다. 꽃은 피지 않았다. 불안불안해 보이는 작은 잎만이 움찔대며 차가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이 장미는 속아서 산 것이다. 그 속임수가 천박한 데다 거의 폭력적인 것에 가까웠기 때문에 나는 그때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불쾌했다. 9월 초, 내가 고후에서 미타카의 논밭 한복판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온 지 나흘째 되는 날 낮즈음, 농사꾼으로 보이는 웬 여자 하나가 불쑥 정원에 나타나서는 실례합니다 라고 비굴하고 간사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방에서 편지를 쓰다가 잠시 손을 멈추고 여자를 자세히 보았다. 36 정도 되어 보이는 살이 찐 여자였다. 마치 밤처럼 아랫볼이 통통하고 검푸른색 얼굴에 바늘처럼 가느다란 눈을 음흉하게 빛내며 웃고 있었고 이는 새하였다. 나는 불쾌한 느낌이 들어 말없이 잠자코 있었다. 그런데도 여자는 내 쪽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는 내 얼굴을 비스듬히 들여다보더니 실례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했다. 저는 여기 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이번에 밭에 집이 들어서게 되어서요. 장미를요, 이만큼이나 심어서 키웠는데 글쎄 집이 들어서는 바람에 불쌍하게도 뽑아버리게 됐지 뭐예요. 너무 아까우니 이곳 정원에 옮겨 심어주시면 안 될까요? 심은 지 6년이 되었는데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그루터기가 굵어서 해마다 예쁜 꽃이 핀다니까요. 저야 뭐 저 밭에서 매일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 이따금 들러서 손질해 드릴게요. 나리, 저희 밭에는 달리아도 있고 튤립도 있고 화초들도 많이 있답니다. 다음번에 마음에 드시는 걸로 가져와서 심어드리죠. 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 댁에는 부탁을 드리지 않아요. 집이 좋고 마음에 드니까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지. 장미를 딱 요만큼만 심게 해주세요. 여자는 조금 목소리를 낮춘 채로 열심히 부탁했다. 나는 여자의 말이 거짓인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주변 논밭은 내가 살고 있는 집주인의 소유다. 집을 빌릴 때 집주인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었다. 나는 집주인의 가족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 노인과 노인의 아들, 아들의 아내, 그리고 손자가 하나 있다. 이런 불결하고 되바라진 여자는 없었다. 내가 이곳 미타카로 이사 온 지
아직 나흘밖에 안 되었으니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우습게 여겨 엉터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일단 복장부터가 엉성했다. 때묻지 않은 시루집 안텐에 연보랏빛의 다테마키를 말끔히 묶고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 감색 손등 토시에 감색 갑반, 거기다 완전 새것인 집신에 누비질이 된 네일까지 아무리 봐도 지나치게 완벽했다. 마치 연극에 나오는 듯한 대단히 개념적인 농민의 모습이었다. 분명 가짜다. 아주 악질적으로 강매를 하려는 것이다. 그 태도와 목소리에 한심한 교태까지 느껴져서 몹시 불쾌했다. 하지만 나는 그자를 꾸짖어 내쫓을 수가 없었다. 고생이 많으셨군요. 장미를 좀 봅시다. 스스로도 어라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중한 말이 나왔다. 운 나쁘게 걸려들었다는 무력하고 나른한 체념마저 느꼈지만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억지로 얼굴에 미소를 띈 채 텐마루 쪽으로 나갔다. 나 역시 천박하고 나약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을 비난할 입장이 아닌 것이다. 장미는 거적에 쌓여 있었는데 전부 다 한자가 조금 넘어 보이는 길이에 총 8송이였다. 꽃은 피지 않은 상태였다. 앞으로 꽃이 피나요? 꽃봉오리조차 없었다. 피지요, 피고 말고요. 여자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재빨리 낚아채듯 대답하고는 눈물을 글썽이는 듯한 가느다란 눈을 최대한 크게 떴다. 틀림없이 사기꾼의 눈이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은 늘 예외 없이 이처럼 눈물로 살짝 젖어 있다. 좋은 향기가 물씬 나지요. 이게 크림색, 이게 다몽색, 이게 흰색. 혼자 무어라 떠들어댄다. 거짓말쟁이에게는 잠시도 입을 다물지 못하는 습성이 있다. 이 주변의 밭은 모두 당신 것인가요? 도리어 내가 심하게 눈치를 보며 조마조마한 기분으로 물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자는 조금 흥분한 말투로 대답하며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다. 집이 들어선다고요? 언제쯤인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멋지고 큰 저택이 들어선다고 하더군요. 남자처럼 화통하게 웃었다. 그건 당신 집이 아닌 거죠? 그럼 밭을 팔아버리신 거로군요. 예, 맞아요. 팔아버린 거죠. 이 주변은 평당 얼마나 하나요? 가격이 꽤 괜찮지요? 뭐 평당 20-30엔 정도 하려나요? 낮게 웃고 있었지만 이마에는 땀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필사적인 것이다. 나의 패배였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예전에 이처럼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상대방이 눈치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열심히 우겨대며 한 적이 있다. 그때의 나 역시 불가사의한 눈물로 눈시울이 뜨거웠던 것을 기억한다. 심어주고 가세요. 얼만가요? 빨리 여자가 돌아가 주었으면 했다. 어머, 팔러 온 게 아니어요. 장미가 너무 불쌍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죠. 여자는 만면에 미소를 띠고 그렇게 말하더니 불쑥 내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대며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그럼 한 송이당 50전씩 쳐주셔요. 이봐,
나는 집 안쪽의 작은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아내를 불렀다. 이분께 돈을 드리도록 해. 장미를 샀거든. 가짜 농사꾼은 침착하게 8송이의 장미를 심은 후 천연덕스럽게 감사의 말을 늘어놓고 돌아갔다. 나는 툇마루에 선 채로 장미 8송이를 멍하니 바라보며 아내에게 말했다. 어이, 지금 그거 가짜야. 나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귓불까지 뜨거워졌다. 알고 있어요. 아내는 태연했다. 제가 나가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좀 보자는 둥 하면서 나가셨잖아요. 당신만 착한 사람이고 저는 마귀 할멈처럼 보이는 게 싫어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이 너무 아까워. 사해는 너무 심하잖아. 골탕 먹었어. 사기라고. 구역질이다 나는군. 뭐 어때요? 어쨌든 장미는 남아있는걸요. 장미는 남아있다. 그런 당연한 생각이 묘하게 내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 후로 4, 5일간 나는 장미에 열중했다. 쌀뜨물을 주고 억새로 버팀목을 만들어 주었다. 시든 잎을 한 장 한 장 뜯어주고 가지도 잘라주었다. 멸구처럼 생긴 작은 녹색 벌레가 득실득실 붙어있기에 전부 다 떼어내 주었다. 시들지 마, 시들지 마. 뿌리를 내리렴. 가슴 설레하며 마음속으로 빌었다. 장미는 시들지 않고 그럭저럭 잘 자랐다. 나는 쉽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툇마루에 서서 울타리 너머의 밭을 바라보았다. 그 중년 여자는 가짜가 아니었고 그래서 정말로 불쑥 밭에 나온다면 얼마나 기쁠까.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이 가짜라고만 생각했어요. 사람을 의심하는 건 나쁜 일이죠. 나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렇게 사과를 하고 신께 감사드리며 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튤립도 달리아도 필요 없다. 그런 것 따위 갖고 싶지 않다. 그저 어느 날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나는 그걸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나와, 얼굴을 보여줘. 그런 생각으로 오랜 시간 툇마루 위에 멍하니 선 채로 밭을 둘러보았지만 밭에는 감자잎이 가을바람을 맞아 일제히 흔들흔들 소란스럽게 머리를 흔들고 있을 뿐이었다. 가끔 집주인 할아버지가 느긋하게 뒷짐을 지고 밭을 둘러보며 걷고 있었다. 나는 속았다. 확실해졌다. 이제는 그 초라한 장미가 어떤 꽃을 피울지에만 모든 희망을 걸어야 한다. 보아라, 무저항주의의 성과를. 나는 어차피 별로 대단한 꽃이 피지도 않으리라 생각하고 반쯤 포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열흘 정도가 지난 후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서양 화가인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와서 의외의 사실 하나를 알려주었다. 그때 나는 고향의 제법 유명한 신문사의 도쿄 지국에서 초대장을 받은 상태였다.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가을에 접어든 고향에서는 황금빛 논과 새빨간 사과가 4년 연속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현 출신분들 중에 예술방면과 관계가 있는 분들을 모시고 하룻밤 느긋하게
도쿄에 대한 이야기, 고향인 스가루와 난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 대단히 실례입니다만 꼭 참석이라는 친절한 초대의 말이 왕복 엽서에 인쇄되어 있었고 일시와 장소도 적혀 있었다. 나는 참석이라고 적어 답장을 보냈다. 예전부터 고향을 그렇게나 두려워했음에도 왜 참석이라는 답장을 보냈는가 하면 거기엔 3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나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꺼렸다. 나이가 들고 나서도 그 나쁜 버릇을 고치기는커녕 더 심해져서 꼭 참석해야 하는 모임에도 이런저런 변명을 하며 주저하다가 빠지는 일이 잦아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거만하다는 오해를 사서 손해를 입는 일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되도록 사람들 앞에 자주 얼굴을 내밀고 성실하게 인사도 하면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남몰래 결심한 직후에 그 엽서를 받았다. 2번째는 5년 전 병에 걸렸을 때 예의 그 신문사 본사에서 간부로 일하고 있는 가와우치 씨에게 걱정을 끼쳤기 때문이다. 가와우치 씨는 내가 고등학생 때부터 알던 분이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평판이 나쁜 내 소설을 지지해주곤 했다. 6년 전 병에 걸렸을 때 나는 여기저기에서 엄청나게 돈을 빌렸다. 조금씩 갚아나가고는 있지만 아직 전부를 돌려주지는 못한 상태인데 그때 가와우치 씨에게도 반미치광이처럼 돈을 빌려달라는 편지를 썼다. 가와우치 씨에게서 답장이 왔는데 돈을 빌려주기를 거절하는 내용의 편지였다. 비록 거절을 당하긴 했지만 나는 가와우치 씨가 고마웠다. 가와우치 씨는 나같이 한낱 가난한 서생에게 집 사정을 전부 솔직하게 털어놓으셨다. 사정이 이러해서 너의 희망에 부응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한데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것도 면목이 없으므로 이번에 확실히 거절하겠다 라는 그 말 속에 남자다운 고귀함이 느껴져서 괴로운 중에도 감사했다. 나는 그 일을 잊지 않았다. 신문사의 이번 초대는 분명 가와우치 씨와 그 동료들이 계획한 일일 것이다. 만일 내가 변명거리를 만들어 참석하지 않는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 조금이라도 그런 식의 의심을 산다면 나는 죽기보다 괴로울 것이다. 결코 그래서가 아니다. 그때 일은 오히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해야만 한다. 그게 2번째 이유. 3번째는 초대장의 글 때문이었다. 황금빛 논과 새빨간 사과가 4년 연속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라는 글을 보고 나 역시 어쩔 수 없는 스가루 출신인지라 무심결에 참석이라고 써버렸다. 눈앞에 떠오른다. 고향의 산천이 떠오르는 것이다. 나는 벌써 10년째 고향을 보지 못했다. 8년 전 겨울, 생각해보면 그때도 참 괴로웠다. 그해 겨울 나는 아오모리의 검사국에서 부름을 받고 남몰래 혼자 우에노에서 아오모리행 급행열차를 탄 적이 있다. 아사무시 온천 근처에 다다랐을 무렵 날이 밝았고 창밖에는 나풀나풀 눈이 내렸다.
아사무시의 진회색 바다는 무겁게 너울대고 있었는데 파도가 유리 파편처럼 삼각 모양으로 굽이치며 흩날렸고 먹물을 흘려 넣은 것처럼 새까만 구름이 바다를 으깰 듯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아, 2번 다시 오지 말자 하고 결심을 굳혔다. 아오모리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검사국으로 가서 이것저것 조사를 받았고 한밤중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다. 재판소 뒷문에서 한 걸음 밖으로 나오자 눈보라가 수백 개의 화살처럼 순식간에 양볼로 날아들었고 망토에 옷자락이 확 젖혀져 올라가는 바람에 온몸이 엉망이 되었다. 나는 고향에 있으면서도 마치 고독한 유랑극단 배우가 된 듯한 성냥팔이 소녀가 된 듯한 불안함을 느끼면서 오가는 사람 하나 없는 꽁꽁 언 도로 위에 꼼짝 못하고 서서 이것이 고향인가? 이것이 그 고향이란 말인가? 하고 부하가 끓어오르는 자문자답을 시도해보기도 했다. 야심한 밤, 지나는 사람 하나 없는 거리에는 시끄러운 눈보라만이 하얗게 소용돌이치며 사납게 몰아치고 있었고 나는 어깨를 움츠려 몸을 비스듬히 굽히고 역 쪽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아오모리역 앞에 노점상에서 중국식 국수 한 그릇을 먹은 후 곧장 우에노행 기차에 올라탔다. 고향 사람 그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그냥 도쿄로 돌아온 것이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딱 한 번 힐끗 본 것이 전부인 내 고향은 나에게는 이렇게나 괴로운 곳이다. 이제 어쩐지 그 괴로움에 둔해지고 너무 약해져서 황금 물결, 사과의 뺨이라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 고향에 대한 예전의 증오도 다 잊고 무심코 참석이라고 적어버리고 말았다. 그것이 3번째 이유. 참석이라고 적어 답장을 보낸 후 나는 날이 갈수록 불안해졌다. 출세라고 하는 상념 때문이었다. 고향의 신문사로부터 그 지역 출신의 예술가로서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일종의 금의 환영이 아닌가. 상당히 명예로운 일이 아닌가. 어쩌면 명사라는 뜻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면 갑자기 당황하게 되는 것이다. 질 나쁜 장난을 하려는 생각으로 수많은 오명을 가진 나를 일부러 극진하게 명사 취급한 후에 뒤에서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킥킥거리고 비웃을 자들이 문 너머에 득실거리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 도무지 짐정되지 않았다. 고향 사람들은 내 작품을 읽지 않는다. 읽는다고 해도 주인공이 추태를 부리는 부분만을 골라내어 비웃으면서 읽고는 무척 어이없다는 듯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고향의 수치라고 매도하고 조롱하는 정도이리라. 4년 전 도쿄에서 큰형과 잠시 만났을 때 큰형은 네 녀석의 책을 친척들에게 보내지 말도록 해라. 나도 읽고 싶지 않다. 친척들이 네가 쓴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을 하고 말을 하다가 갑자기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을 뿐이지만 나는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이제 죽을 때까지 고향 사람들에게는 책을 보내지 않을 생각이다. 고향 출신의 문학자들도 고노 가이치를 제외하고는 모두들 나를 비웃고 있다. 심지어는 문학과 연이 없는 화가나 조각가들까지
가끔 신문에 실리는 내 작품에 대한 혹평만을 믿고 코웃음 치고 있을 것이다. 나는 피해망상증 환자가 아니다. 결코 일부러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어쩌면 더 가혹한 상태일지도 모른다. 같은 예술가 동료들 사이에서조차 그런 상태다. 하물며 고향 사람들은 화롯가 앞에 앉아 스시마 집안의 막내 아들이 도쿄에서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더군 하고 나를 화제거리로 삼았다가 금세 잊고는 불을 다시 지피고 자네 차를 따르며 가을 축제 준비에 대한 얘기로 화제를 바꾸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비참한 상태인지도 모르고 어리석고 가난한 작가가 고향의 신문사로부터 초대를 받고 곧장 참석하겠다는 답장을 보내고는 나도 출세했는 걸 하고 싱글거리는 그림은 너무 가엾지 않은가? 무엇이 출세란 말인가? 금이 환양이고 뭐고 없다. 내 경우에는 그야말로 마부의 옷이다. 놀림거리다. 거기까지 생각한 후 나는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이리저리 날뛰었다. 아뿔싸. 역시 불참이라고 써서 보내야 했다. 아니지, 아니야. 참석이건 불참이건 일단 답장을 보내는 것 자체가 비열하고 저급하다. 초대를 받더라도 답장을 보내지 않고 살짝 얼굴을 붉히며 소심하게 떠는 것이 지금 내 상황에 어울리는 방법이었다. 스스로의 나약함이 무심코 참석하겠다고 답장을 쓰고만 스스로의 칠칠치 못함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모든 것은 나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다.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야 배짱 좋게 하카마를 입고 당당하게 참석해서 사람들이 비웃든 말든 태연하게 명사 흉내를 내며 일장연설이라도 해줄까 하는 자포자기에 가까운 사나운 근성이 고개를 들었다. 이 세상은 어차피 힘이다. 끝까지 강하게 밀어붙이면 결국 그 사람을 비웃을 수 없게 된다. 아, 천박하군. 부끄러운 줄 알아라. 손바닥 뒤집듯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존경하는 척하면서 슬쩍 아첨을 하고 뇌물을 보내는 짓 따위나 하는 것이다. 당당하게 하카마를 입고 참석해서 일장연설을 하고 격분해봤지만 역시 무리였다.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 좋은 작품을 쓴 적도 없다. 전부 속임수다. 정직하지 못하다. 비굴하다. 거짓말쟁이이다. 호색한이다. 겁쟁이다. 신의 심판대 위에 설 것까지도 없이 나는 항상 횡설수설한다. 솔직하게 고백하겠다. 나는 역시 하카마를 입고 싶었던 것이다. 일장연설 어쩌고 하며 격분해서 천지를 뒤흔들 공상으로 혼자 가슴 두근거리 하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시시함을 깨닫고는 몸을 움츠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다가도 그래도 하카마는 입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다시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속세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릴 수가 없다. 어차피 나가는 거 말쑥하게 하카마를 차려입고 가서 이가 빠져 보기 흉하니 되도록 웃지 말고 계속 입을 꾹 다문 채로 모두에게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한 것을 사죄하자. 그러면 혹 고향 사람들도 스시마의 막내 아들이 소문으로 듣던 것보다는 괜찮잖아 하고 생각해 줄지도 모른다. 나가자.
하카마를 입고 나가자. 모두에게 시원시원하게 인사를 하고 맨 끝자리에 얌전하게 앉아 있으면 분명 나에 대한 평판도 좋아질 것이고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전해져서 이천리 떨어진 고향 마을까지 희미하게 울려 퍼지면 병들고 늙은 어머니도 조용히 웃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절호의 찬스이지 않은가. 가자. 하카마를 입고 가자. 나는 또다시 가슴이 터질 정도로 흥분했다. 역시 완전히 버릴 수가 없다. 고향을, 나를 그렇게나 비웃은 고향을 나는 버리지 못했다. 병이 나은 후 4년 동안 내가 바란 것은 오직 한 가지로 그것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었다. 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금이환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고향을 사랑한다. 나는 고향 사람들 모두를 사랑한다. 초대받은 날이 왔다. 그날은 아침부터 폭우가 쏟아졌다. 그래도 나는 모임에 참석할 생각이었다. 나는 하카마를 가지고 있다. 제법 좋은 하카마다. 명주로 된 것이다. 결혼식 때 딱 한 번 입었는데 아내는 유난스럽게 그것을 기름종이에 싸서 고리짝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아내는 그것이 센다이 히라라고 믿고 있다. 결혼식 때 입었으니 센다이 히라가 분명하다고 단정지은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가난해서 센다이 히라 같은 건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혼식 때도 급한 대로 명주로 된 이 하카마로 때웠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내는 그걸 센다이 히라라고 곱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그 환상을 깨뜨리는 게 좀 딱하기도 해서 아직까지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 그 하카마를 입고 가고 싶었다. 내게는 그게 최소한의 금의였던 것이다. 어이, 그 좋은 하카마를 좀 꺼내줘. 역시나 센다이 히라를 달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센다이 히라를요? 관두세요. 공가스리 기모노 위에 센다이 히라를 입는 건 좀 이상해요. 아내는 반대했다. 외출용 호옷은 공가스리로 된 것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여름용 하오리가 한 장 있었는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상할 거 없어. 가져와. 센다이 히라가 아니야. 하고 사실을 털어놓을까 하다가 참았다. 우스꽝스럽지 않을까요? 상관없어. 입고 가고 싶어. 안 돼요. 아내는 완고했다. 그 센다이 히라에 담긴 추억이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꺼내 더럽히고 싶지 않다는 에고이즘도 있는 듯했다. 세루로 된 것이 있어요. 그건 안 돼. 그걸 입고 가면 영화 변사처럼 보인다고. 그리고 이미 더러워져서 쓸 수가 없어. 오늘 아침에 다림질해 두었는걸요. 공가스리에는 그게 더 어울려요. 내가 그때 얼마나 골똘히 생각한 끝에 결심을 내린 것인지 아내가 알 리 없었다. 자세히 설명해 줄까 싶기도 했지만 귀찮았다. 센다이 히라. 드디어 나까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센다이 히라가 나.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세루로 된 것을 입으면 금세 구깃구깃해진다고. 어떻게든 그걸 입고 가고 싶었다. 세루가 나아요. 아내는 사정하는 듯한 말투였다.
젖지 않게 보자기에 싸서 가져가면 어때요? 그쪽에 도착해서 갈아입으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지. 나는 포기했다. 아내가 보자기에 버선과 세루로 된 하카마를 싸주었고 나는 옷자락을 뒤로 걷은 채 우산을 받치고 빗속으로 나갔다. 왠지 나쁜 예감이 들었다. 연회 장소는 히비야 공원 안에 있는 유명한 서양 요리집이었다. 모임 시간은 오후 5시 반이었는데 도중에 버스를 갈아타는데 시간이 걸려서 6시가 조금 넘어서야 도착했다. 신발 정리를 담당하는 청년에게 살짝 부탁해서 현관 옆에 작은 방을 빌려 옷차림을 정돈했다. 그 방에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파리한 얼굴을 한 남자아이가 단정치 못하게 앉아서 우물우물 과자를 먹으며 가정교사에게 산수를 배우고 있었다. 이 요리집 주인의 소중한 아들인지도 모른다. 가정교사는 27, 8 정도 되는 차분한 분위기의 여자로 피부가 희고 통통했으며 로이드 안경을 쓰고 있었다. 내가 방 한구석에서 허리끈을 다시 묶은 후 보자기를 풀어 버선을 꺼내어 신고 세루로 된 하카마를 만지작대자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겼는지 말없이 다가와서는 하카마 입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녀는 하카마의 끈을 앞으로 해서 나비 모양으로 묶어주었다. 나는 간단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종종걸음으로 그 방에서 나와 정면에 있는 계단을 일부러 느릿느릿 올라가다가 나비 모양의 끈을 풀어버렸다. 때가 타고 구겨진 끈을 나비 모양으로 묶는 건 너무 부끄럽고 비참해서 싫었던 것이다. 연회장으로 한 발자국 들어설 때 나는 머쓱할 정도로 긴장한 상태였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 고향에서의 10년간의 불명예를 만회하는 것이다. 명사인 척해, 명사. 그때 누군가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돌아보니 고노 가이치 군이었다. 나는 내 이의가 더럽다는 것도 잊고 씩 웃어버렸다. 고노 가이치 군은 나의 10년지기 벗이다. 동양이라는 이유로 친구가 된 것이 아니다. 고노 군이 무척 성실한 예술가라는 것을 알고 내가 먼저 청해서 친구가 된 것이다. 고노 가이치 군도 웃었다. 나는 더 밝게 웃었다. 얌전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고 말았다. 연회의 자리가 정해졌다. 나는 정말 말 그대로 말석이었다. 혼잡한 사람들 틈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말석에 앉게 되었다. 하지만 10분의 3 정도는 일부러 말석을 고른 것도 있었다. 그것은 이 모임에 대한 존경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반발심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반발 정도가 아니라 불손한 멸시의 감정까지 느꼈던 듯하다. 하지만 나 역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어쨌든 나는 말석에 앉았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마음이 편했다. 잘 됐어. 이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순진하게 기뻐했다. 하지만 그때부터가 문제였다. 그 후 내 태도는 최악이었다. 정말 엉망진창이었다. 나는 지독하게 형편없는 남자다. 전혀 훌륭하지 않다.
나는 고향에 어리광을 부리고 있다. 고향 분위기를 접하면 절로 몸이 나른해져서 제멋대로 굴기 시작하다가 결국 자제심을 잃고 만다. 스스로도 이런 하고 생각할 정도로 엉망이 되어서 의지의 브레이크가 녹아 사라져버린다. 가슴에서 불쾌하게 덜거덕 소리가 나고 전신의 나사가 느슨해져서 도무지 점잖게 있을 수가 없다. 차례차례 산의 진미가 나오는데도 가슴이 벅차서 먹을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술만 마셨다. 벌컥벌컥 마셔버렸다. 비가 내리고 있는 탓에 창문을 죄다 닫아 놓아서 방 안은 후텁지근했고 나는 온몸에 술기운이 돌아 헉헉거려졌다. 아마 얼굴이 데친 낙지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상태로는 고향에서의 평판이 더욱 나빠질 것이다. 이런 한심한 모습을 어머니나 형이 본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발을 동동 구르며 분해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슬퍼하면서도 그럼에도 나는 이미 의지의 브레이크를 잃은 상태였다. 그래서 계속 술만 들이부었다. 내 태도는 치졸했다. 31살이나 먹고 귀여운 구석이라고는 없는 주제에 해실해실 어리광이나 부리다니 추태의 극치였다. 점점 더 취기가 오르자 나는 혼자 비통해하며 이 모임 전체를 부정하기도 하고 꼴같지 않게 이단자임을 과시하려는 생각도 해보다가 곧 마음을 고쳐먹고는 아니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인물이다. 상냥하고 겸손한 예술가다. 모두 성실하게 고생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비열한 사람은 나 하나뿐이다. 아, 나는 겁쟁이다. 썩은 여자 같다. 그렇게 이 모임이 싫다면 하카마 같은 건 왜 입고 온 것이냐. 너의 천박한 초조함은 그 속이 빤히 다 들여다 보인다. 하고 스스로를 꾸짖기도 하고 어쨌든 그때의 내 마음은 정말이지 꼴 같지 않은 것이었다. 안절부절 못하며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끊임없이 몸을 좌우로 흔들며 술만 마셨다. 술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 확확 열이 오르다가 어느새 머리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기소개가 시작되었다. 모두 유명한 사람들 뿐이었다. 일본 화가, 서양 화가, 조각가, 희곡가, 무용가, 유행가수, 작곡가, 만화가 모두 다 관록 있는 인류 인사답게 자신의 이름을 거리낌 없이 시원스럽게 말한 다음 가벼운 농담도 덧붙였다. 나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생뚱맞게 박수를 쳐보기도 하고 제대로 듣지도 않는 주제에 옳소 하고 쓸데없는 맞장구를 쳐보기도 했다. 모두들 저 구석에 있는 주정뱅이는 기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며 내심 불쾌해하고 혐오스러워하면서 눈살을 찌푸릴 게 분명했다. 그걸 알면서도 도무지 의지의 브레이크가 듣질 않았다. 자기소개가 돌고 돌아 점점 순서가 뒷자리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다. 곧 내 차례가 되면 이런 상태로 도대체 뭐라고 인사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흐트러진 채로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일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여차하면 주정뱅이의 헛소리라고 비웃음을 살 것이었다. 느닷없이 눈녹은 실개천이 눈앞에 떠올랐다. 물가의 푸르디 푸른 미나리가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산더미처럼 많았다. 하지만 갑자기 하기 싫어졌다. 왠지 싫어졌다. 괜찮다. 나는 영원히 고향에서 이해받지 못한 채로 끝나도 상관없다. 포기했다. 금이 환영을 포기하기로 했다. 술 기운으로 엉망이 된 머리를 굴려 이것저것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정말 잘 먹었다고 신문사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자고 결심했다. 그때의 내가 가장 솔직하고 꾸밈없이 말할 수 있는 건 그저 그 감사의 말뿐이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다. 잘 먹었다는 말만 하고 그냥 돌아가는 건 왠지 평소에 내 돈으로는 술을 마실 수 없는 처지라는 걸 광고하는 것 같아 너무 초라하지 않은가. 관도라는 마음속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 차례가 왔다. 나는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불결한 추녀가 아양을 떠는 듯한 모습으로 흐느적 자리에서 일어서며 순간 생각했다. D라는 이름은 말하고 싶지 않다. 모두들 분명 D가 누구야 하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나를 무시할 것이다. 내 작품이 너무 불쌍하다. 독자들에게 면목이 없다. K마을의 쓰시마 집안 막내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머니나 형에게 큰 창피를 주게 된다. 게다가 나는 큰형이 지금 고향에서의 어떤 사건으로 무척 힘든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 집은 최근 5, 6년간 나의 불효 말고도 불행한 일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이었다. 부디 용서해 주세요. K마을에 쓰시마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었다. 한 번 더 하고 상석 쪽에서 누군가가 탁한 목소리로 외치자 나는 상석의 그 탁한 목소리를 향해 갈 곳 잃은 내 마음을 한꺼번에 폭발시켰다. 시끄러워, 닥쳐.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자리에 앉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분위기가 싸늘했다. 이제 다 끝났다. 나는 분명 구제불능 무례한으로 고향에 널리 알려질 것이다. 그 후에 내가 한 추잡한 행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것을 뻔뻔스럽게 자백하는 건 오히려 독자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일이기도 하고 내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비열한 행동일지도 모르니 나는 말없이 참으며 신의 엄격한 재판을 기다려야만 한다. 내가 나쁜 것이다. 가지고 있는 모든 악덕을 속속들이 드러내 보였다. 나는 기치조지역 앞에서 인력거를 타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집으로 돌아왔다. 인력거꾼은 쇠약한 노인이었다. 노인은 흠뻑 젖은 채로 비틀비틀 달리며 하고 괴로운 듯 신음했다. 나는 그저 노인을 나무랐다. 뭐야, 힘들지도 않은 주제에 과장해서 신음소리를 내다니. 근성이 천박하군. 더 빨리 달려. 나는 악마 본성을 남김없이 드러냈다. 나는 그날 밤 가까스로 깨달았다. 나는 출세할 타입이 아니다. 포기해야 한다. 금의 환영에 대한 동경을 깔끔히 버려야 한다.
고향에만 뼈를 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느긋하게 생각하고 차분해져야만 한다. 나는 평생을 길거리 음악가로 살다 끝날지도 모른다.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는 이 음악은 듣고 싶은 이만 들으면 된다. 예술은 명령할 수 없다. 예술은 권력을 얻음과 동시에 사멸한다. 그 다음 날 서양화를 공부하는 친구 하나가 미타카의 집으로 찾아왔다. 나는 어젯밤에 볼썽사나운 실수에 대해 대충 이야기하고 내 각오에 대해서도 털어놓았다. 이 친구 또한 고향인 세토나 이카이의 섬에서 거의 추방을 당한 상태다. 고향이라는 건 눈 밑에 난 사마귀와 비슷한 거야. 신경 쓰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수술해도 흔적이 남지. 이 친구의 오른쪽 눈 밑에는 파달 정도 되는 크기의 검정 사마귀가 있다. 나는 건성으로 하는 그런 말로는 기분이 나아지지 않아서 갑갑한 마음에 고개를 들고 담배만 피워댔다. 그때였다. 친구가 정원의 장미에 눈길을 주더니 의외의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건 꽤 좋은 장미다 라는 것이다. 정말인가? 그래, 이건 벌써 6년 정도는 된 거야. 장미농원 쪽에서는 한 송이에 1엔 이상은 줘야 하지. 친구는 장미에 대해서는 꽤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오쿠보에 있는 자택의 좁은 정원에 40-50송이 정도의 장미꽃을 심어두고 기르고 있다. 하지만 이걸 팔러 온 여자는 가짜였다고. 나는 곧바로 사기를 당한 자초지종을 들려주었다. 상인이라는 놈들은 늘 불필요한 거짓말까지 하곤 하지. 꼭 사줬으면 했던 걸 거야. 사모님, 가위 좀 빌려주세요. 친구는 정원으로 내려가 장미의 불필요한 가지를 열심히 툭툭 잘라내 주었다. 같은 고향 사람이었을까, 그 여자? 왠지 볼이 뜨거워졌다. 순 거짓말쟁이는 아니잖아. 나는 텐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만족을 느꼈다. 신은 있다. 분명 존재한다. 고향에만 뼈를 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보아라, 무저항주의의 성과를. 나는 스스로를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슬픔은 돈을 내고서라도 사라는 말이 있다. 푸른 하늘은 감옥의 창문을 통해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하던가. 감사한 일이다. 이 장미가 살아있는 한 나는 마음의 왕자라고 짧은 순간 생각했다.